프로세스가 있습니다. P1과 P2와 P3. 그런데 P1은 다 가지고 있어요. P3 코드 데이터, TCP와 스택까지. 그런데 P2나 P3는 P3 코드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P1에서 실행하고 있던 TCP 스택을 갖는 이 스레드가 여기서 실행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P2로 이동을 합니다. P2에서 막 실행을 하고 있던 스레드가 실행을 끝마치고 멈추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1대 M이에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데 스레드는 하나의 시스템. 당연히 여기서 P1과 P2와 P3가 같은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방식의 실행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실행 방식이고요. 사실은 얘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 컴퓨터가 P1, P2, P3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고, 스레드는 첫 번째 컴퓨터에서 P1 안에서 실행을 하다가 두 번째 컴퓨터로 옮겨가서 P2 안에서 실행을 하고 다시 세 번째 컴퓨터로 옮겨가서 P3 안에서 실행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당연히 있어요. 실제 시스템이. M 대 1과 1대 M을 섞으면 M 대 N이 되겠죠. M 대 N 방식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을 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장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제일 마지막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4장에서는 멀티 스레딩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는 윈도우스랑 솔라리스랑 리눅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다 달라요. 굉장히 특징이 아주 뚜렷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하고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윈도우즈에서의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은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멀티 스레딩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3장에서 프로세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상태도도 5상태, 7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거의 유사하게 따르고 있는 게 유닉스 시스템이었는데 윈도우스는 역시 멀티 스레딩 시스템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도 스레드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의 복사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장에서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유닉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의 복사본 프로세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페어런트 프로세스를 복사해서 차일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일드가 프로그램 코드를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은 그냥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프로세스의 복사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져야 돼요. 스레드가 없는 프로세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아니죠. 최소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점점 많아졌다가 다시 점점 줄어들었다가 스레드 개수가 계속 변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스레드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패칭도 스레드 단위로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디큐에 스레드들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예요. 스레드들이 쭉 줄을 서 있으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하고 스레드하고 모두 동기와 툴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있는 표에는 프로세스의 애트리뷰트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에는 스레드의 애트리뷰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프로세스는 자원관리 단위라고 그랬어요. 자원관리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쯤에 보면은 execution time, IO 카운터, 그다음 VM 오퍼레이션 카운터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일단 execution ti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실행은 프로세스 안에 속해 있는 스레드들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execution time이지?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CPU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IO 카운터도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어떤 IO 작업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적어 놓은 거고, VM 오퍼레이션 카운터도 역시 이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이 버추얼 메모리 관련된 작업들을 몇 번이나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스레드들이 실행을 하면서 자원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네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닌데 프로세스가 왜 이런 게 있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베이직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라는 건데 이게 스케줄링 우선순위예요. 레디큐에 가서 스레드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CPU를 차지하는데 누가 먼저 CPU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스케줄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프로세서는 실행도 하지 않는데, 레디큐에 가서 줄도 쓰지 않는데 얘가 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니까 베이스 프라이오리티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세스는 어떤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일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타입의 프로세스는 거기에 속하는 스레드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이 정도 우선순위는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레드 우선순위의 미니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프라이오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왜 프로세스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디폴트 프로세서 어피니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프로세서 어피니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CPU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CPU가 하나인 시스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안에 CPU가 10개쯤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CPU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좋아하는 CPU는 1번, 3번, 5번이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1번, 3번, 5번에서 가능하다면 실행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프로세스 단위로 있어요? 실행은 스레드가 할 건데, 실행은 스레드가 하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정보는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스레드 단위로 관리가 돼야 되는 정보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보랑 연관이 있는 게 뭐예요? 이 정보랑 연관이 있는 건 캐싱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이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레드를 CPU 1번에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1번에서 실행을 시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코드랑 데이터가 1번 CPU의 캐시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다른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만약 3번에서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나는 다시 이 프로그램의 코드랑 데이터를 3번 CPU의 캐시로 카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카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세스의 다른 스레드를 1번에서 실행을 시키면 아마도 거기 내 코드랑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캐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실행은 스레드 단위로 하지만 실행한다는 말은 코드랑 데이터를 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번 CPU 캐시 안에 내 코드랑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CPU에서 내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내 스레드들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세서 어피니티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는 CPU의 캐싱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 단위가 아니라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가 되는 게 맞는 정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핏 보면 이 정보들이 왜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가 돼야 되지? 스레드 단위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가 되는 게 맞는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고요. 스레드의 어트리뷰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레드 컨텍스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죠. 스레드는 실제로 실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실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중단된 지점의 CPU의 상태를 저장하는 스레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뭐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에 보면 스레드는 베이스 프라이어티랑 다이나믹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어요. 베이스 프라이어티는 자기 프로세스한테, 자기가 속한 프로세스한테 상속받은 프라이어티고요. 그러나 이제 얘가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원래 베이스 값은 아까 미니멈 값이라고 그랬죠? 했는데 실행하면서 우선순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어티가 스레드의 진짜 우선순위고 요거는 스레드별로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스레드의 스테이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 시간에 스레드 상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드라고 하는 상태는 프로세스 단위의 상태인데 스레드의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스레드의 서스펜드랑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서스펜드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두 개의 서스펜드를 갖는 프로세스 상태는 우리가 4장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프로세스 상태와 스레드 상태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4장에서 배우고 있는 시스템들은 다른 형태의 상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스레드 상태도부터 봅시다. 일단 레디 상태부터 시작해요. 레디는 뭐 당연하죠. 실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닝 상태는 실행을 하는 상태예요.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레디에서 러닝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 스탠바이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다음에 실행할 스레드죠. 레디 큐에 있는 스레드들 중에서 다음에 실행할 스레드를 하나 골라서 얘를 스탠바이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닝하고 있던 프로세스 스레드가 종료를 하면 상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디 상태에서 스탠바이 상태를 거쳐서 러닝 상태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가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아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스레드가 나타나면 그러면 CPU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preempted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CPU를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CPU를 뺏기고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스레드가 나타나면 CPU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스케줄링이 무조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스레드가 나타나면 계속 CPU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CPU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렇게 위에 레디 상태랑 스탠바이 상태랑 러닝 상태는 전부 런어블 상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상태들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러닝을 하고 있다가 종료를 하면 터미네이티드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하고 있다가 IO 요청을 해요. 블락이 되죠. 러닝을 하고 있다가 동기화라든지 유저 리퀘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스레드가 서스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서스펜션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프로세스 단위의 서스펜션이 발생하는 스와핑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태들은 실행하고 있던 스레드한테 발생할 수 있는 서스펜션인 거죠. 그래서 서스펜드가 됩니다. 자, 재밌는 거는 윈도우즈에서는 블락 상태나 서스펜드 상태나 그러니까 블락 상태나 스레드의 서스펜드나 구분을 하지 않고 둘 다 웨이팅 상태로 보냅니다. 그런데 웨이팅 상태라고 하지만 큐가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3장에서 블락이 발생할 때도 왜 블락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큐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IO 작업을 기다려도 내가 키보드 입출력을 기다릴 때랑 파일 입출력을 기다릴 때랑 다른 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블락드 상태랑 서스펜드 상태를 다 웨이팅 상태라고 표현했지만 얘네들은 다 다른 큐에 들어가 있어요. 서스펜드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서 블락이 발생한 이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큐 안에서는 서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블락이든 서스펜드든 둘 다 실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가 실행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두 사람들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어차피 실행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레디 상태로 가야 되는데 보면 언블락이 됐거나 리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IO 작업이 종료했거나 내가 동기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스펜드가 됐는데 동기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실행할 차례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서스펜드 됐다가 다시 실행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한 경우는 레디로 가고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경우는 트랜지션 상태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리소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끔 내가 여러분들한테 웨이팅에서 레디로 가는 화살표랑 웨이팅에서 트랜지션으로 가는 화살표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한 경우,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1점도 안 줍니다. 그냥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읽은 대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리소스는 뭐냐면 이 스레드가 지금 이건 스레드 하나의 상태예요. 그렇죠? 스레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도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상태에 있는데 내가 뭐 서스펜드가 돼서 웨이팅에 있을 수도 있고 블락이 돼서 웨이팅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웨이팅에 있었는데 이 스레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한 3개쯤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다 레디, 러닝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다 블락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서스펜드가.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이 하나둘 블락, 서스펜드 되고 나면 더 이상 실행을 할 스레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드텀 스케줄러가 이 프로세스는 실행할 스레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스와핑 에어리어로 옮겨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들은 블락 또는 서스펜드 상태인 채로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스와핑 에어리어로 간 거죠. 그럼 프로세스 상태가 스왑 아웃 돼서 프로세스가 서스펜드 상태로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웨이팅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에 IO 작업이 끝났다라고 합시다. 또는 동기화 작업이 끝났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코드가 없어요.
그렇죠? 프로세스를 스와핑 에어리어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리소스가 어베일러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해당하는 스레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메모리에 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스레드가 한두 개 서스펜드 블락됐지만 나머지 스레드들이 계속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메모리가 널널해서 굳이 스왑 아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OS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소스가 어베일러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소스가 어베일러블하다, 어베일러블하지 않다는 거는 해당하는 스레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는지 아니면 스와핑 에어리어에 있는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가 리소스죠.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메모리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지,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사용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레디 상태랑 트랜지션 상태로 이동을 각각 하게 되는 거죠. 트랜지션 상태에 있는 스레드는 이 스레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스가 하드디스크에 있으니까 언젠가 한참 기다리다 보면 메모리가 널널해져서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메모리로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리소스가 어베일러블해지고, 그러면 해당하는 스레드는 레디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윈도우즈에서는 프로세스의 서스펜션과 스레드의 서스펜션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스레드들은 서스펜드가 됐을 때 블락드된 스레드와 같이 웨이팅 상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상태랑 스레드 상태가 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웨이팅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태를 하나 더 포함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스템은 솔라리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솔라리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윈도우즈 시스템은 커널 레벨에서 멀티 스레딩을 지원합니다. 커널 레벨에 멀티 스레딩을 지원해요. 솔라리스 시스템은 컴바인드 된 어프로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솔라리스에서는 유저 레벨에서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는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커널에서도 당연히 멀티 스레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는 두 개의 유저 스레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그램이 스레드 두 개로 만들어졌는데, 유저 스레드 두 개로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유저 스레드를 관리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두 개의 유저 스레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스레드는 커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실행을 하려고 커널 레벨에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커널에서는 새롭게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데 스레드라고 부르지 않고 커널 레벨 스레드를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커널 스레드라는 말이 아니라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는 말로 유저가 만든 유저 스레드들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유저 스레드가 하나의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에 매핑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프로세스 모델이 이렇게 생겼죠. 프로세스 모델이 여기서 스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커널에서 관리되는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가 3개 있는 모양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솔라리스는 컨바인드 된 어프로치라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고 커널 레벨 스레드가 있는데, 커널 레벨 스레드를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안 부르고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 대신에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솔라리스에서의 프로세스 모델을 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스레드라는 말 대신에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다시 커널 스레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죠.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했는데 왜 커널 스레드라는 말을 다시 또 썼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커널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솔라리스에서는 커널 스레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커널 스레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이 돼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사실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는 그냥 커널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되지 않은 커널 스레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OS 작업을 하는 어떤 스레드들은 유저 프로그램의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되지 않은 커널 스레드인 채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솔라리스는 컨바인드 된 어프로치고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고 유저 레벨 스레드는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다 관리가 되고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얘가 3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를 3개의 커널 레벨 스레드랑 매핑시켜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3개의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미지 안에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3개 있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 그런데 이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시스템 안에 있는 커널 스레드랑 매핑이 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데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되지 않은 커널 스레드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냥 구조만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솔라리스의 스레드 궤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는 이름을 되게 희한하게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좋은데 run이라고 하는 상태가 ready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n processor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running 상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blocked 상태예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게 suspend 상태입니다. 그 상태들을 이름을 다 희한하게 좀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run 같은 경우는 오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자, 일단 먼저 아이들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 상태는 누구하고도 매핑되지 않은 스레드의 상태예요. 실행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이 되면 얘가 레디 상태가 되는 거죠. 레디 상태에 있다가 스위칭이 되면 러닝 상태가 되는데 러닝을 한창 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레디 상태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임아웃,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스레드가 나타났을 때 CPU를 빼앗기고 다시 레디 상태가 됩니다. 막 실행을 하다가 I/O 작업 같은 시스템 콜 요청을 하면 블락드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블락드 상태에 있는 스레드는 블락드 큐에 들어가 있다가 한참 지나서 I/O 작업이 완료가 됐다 하면 다시 레디 상태로 갑니다. 한참 실행을 하다가 동기화라든지 유저 리퀘스트라든지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서스펜드가 되면 스타트 상태로 갑니다. 스타트 상태에 있던 스레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서스펜션이 다 해결이 되면 다시 레디 상태로 움직입니다. 윈도우스랑 솔라리스의 다른 점은 윈도우즈에서는 블락인 경우, 서스펜드인 경우 다 웨이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로 관리를 했는데 솔라리스는 블락인 상태와 그 다음에 서스펜드 상태가 스레드의 서스펜드 상태랑 별개의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죠. 당연히 여기서도 스레드의 상태와 프로세스의 상태는 또 따로 관리가 됩니다. 일단 러닝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면 스레드가 좀비 상태로 갑니다. 좀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는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했는데 얘가
이 스레드를 만든 스레드, 자기 페어런트 스레드한테 전달될 정보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 최소한의 정보들만 남겨놓은 상태가 좀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다 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들이에요. 우리가 프로세스나 스레드의 상태도를 몇 개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 위에 있는 핀드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러닝을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OS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바로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은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랑 매핑되지 않는 커널 스레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커널 스레드들이 시스템 작업을 하는 커널 스레드들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실행을 하다가 딱 중단이 되면 이 스레드를 레디큐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핀드 상태로 실행을 하고 있던 CPU에 꽂아놓은 거예요. 핀드한 거에 꽂아놓은 겁니다. 핀으로 꽂아놓은 채 스레드, OS 작업을 하는 커널 스레드가 나타나서 필요한 인터럽트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인터럽트 처리를 다 하고 얘를 종료시켜야 되겠다 그럼 종료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스레드를 다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핀드 상태로 갔다가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얘가 다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 그렇죠? 모든 시스템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유가 있어서이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불필요한 프로세스 스위칭을 막는 거죠. 핀드 상태로 가서 잠시 대기를 하다가 다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라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은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이에요. 유닉스 계열의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유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닉스가 불필요한 프로세스 스위칭을 막기 위해서 프로세스 안에서 커널 코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시키진 않습니다. 별개의 커널 스레드로 실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실행하고 있던 스레드를 그냥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세스 스위칭을 막기 위해서 핀드라고 하는 상태를 뒀다라고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쫓아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커널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차피 커널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얘를 레디큐로 보냅니다. 그럼 레디큐로 가게 되면 만약에 시스템 안에 CPU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 CPU가 10개쯤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1번 CPU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레디큐로 갔어요. 그래서 마침 2번 CPU가 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큐로 가자마자 다시 2번 CPU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죠. 캐싱을 다 다시 해야 되니까. CPU가 바뀌면 캐싱을 다 다시 해야 돼요. 당연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캐시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뭐 어느 정도 효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아니 정확히 100번 중에 한 95번은 캐시에서 데이터 코드를 읽어서 해결이 되고 한 5번 정도만 메모리를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캐시는 CPU랑 거의 속도가 똑같아요. 메모리는 CPU보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그래서 캐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느니 레디큐로 갔다가 다른 CPU에 가서 하느니 차라리 커널 작업하는 동안 커널 작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핀드 상태로 대기를 하다가 실행을 계속하면 이미 캐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핑드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리눅스인데, 윈도우즈는 우리가 사장에서 설명한 멀티 스레딩의 거의 표본 같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라리스는 윈도우즈랑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얘는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핀드 상태도 있고 유저 레벨 스레드랑 그 다음에 커널 레벨 스레드랑 둘 다를 사용하는 컨바인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랑 솔라리스는 좀 많이 다르죠. 리눅스는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멀티 스레딩을 리눅스가 제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no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지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리눅스에 태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프로세스 또는 태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스크는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태스크라고 하는 명칭을 쓸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또는 태스크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스케줄링, 인포메이션,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정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스택, 그 다음에 PCB 안에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자, 프로세스가 태스크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눅스 스레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가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태스크라는 말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눅스의 태스크 안에 스레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왼편 위에부터 읽어봅시다. 리눅스는 스레드랑 프로세스를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프로세스가 태스크라고 그랬는데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스레드가 없어요. 스레드도 그냥 태스크인 거죠. 다 태스크인 겁니다. 두 번째 아래쪽에 유저 레벨 스레드는 커널 레벨 프로세스랑 매핑이 된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레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널에서는 스레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레드를 한 5개쯤 만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스템에서는 그냥 프로세스가 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재밌는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다시 세 번째 위에 가보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카피해서 만들어진다. 리눅스도 유닉스 시스템 계열이기 때문에 포크 명령에 의해서 프로세스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카피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네 번째 아래쪽에 보면 그런데 새로운 프로세스는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리소스를 쉐어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포크로 만들 수도 있고 클론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클론으로 만든 애는 리소스를 쉐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위에 보면 클론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인지 스레드인지 태스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얘네들은 별도의 스택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쉐어하고 뭔가는 또 별도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5 구조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냐면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5줄의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그림은 바로 지금 실판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프로세스랑 스레드의 구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태스크예요. 1번 태스크, 2번 태스크, 3번 태스크인데요. 1번 태스크는 원래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PCB, 스택을 가지고 있죠. 굳이 이제 PCB하고 TCB로 나눠준 이유는 PCB 안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 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포크 명령을 사용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T2라고 하는 태스크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T1의 프로세스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PCB,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스택, TCB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새로운 태스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들어내는 태스크예요.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내가 3번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는 여기 네 번째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 그 다음에 PCB 중에서 자원과 관련된 정보들은 쉐어를 해요. T1과. 그리고 스택,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된 정보만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우리가 스레드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프로세스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든 거고 얘는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래 커널에서는 스레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T1과 T3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를 쉐어하고 있는 별개의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지만 커널에서는 지금 3개의 태스크가 3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멀티 스레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것과 똑같은 만큼의 시간을 소요해서 클론 명령으로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네들은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를 쉐어하니까 멀티 스레딩에서 스레드들끼리 우리가 쉐어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통신할 때 시간이 적게 든다. 그러한 장점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멀티 스레딩을 하는 거랑 같은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에서는 얘네들은 3개의 태스크로 관리가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리눅스에서는 멀티 스레딩을 지원한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멀티 스레딩을 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 스레드 모델입니다. 얘네들은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스레드일 수도 있고 그냥 태스크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델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레디 상태로 대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디스패칭이 되면 executing, running 상태가 되는 거죠. 하다가 역시 또 타임아웃에 의해서 또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스레드가 나타나서 스레드가 아니다 태스크가 나타나서 다시 레디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행을 다 마치면 좀비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다가 역시 서스펜드 상태가 되면 스탑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상태들이랑 조금 상태도가 다른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상태인데 얘네들은 둘 다 블락드 상태예요. 둘 다 uninterruptible과 interruptible가 둘 다 블락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스캔F 명령으로 입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력을 줘야 되는데 실수로 컨트롤 C를 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정확히는 해당하는 스레드가 블락드 상태에 있었다가 컨트롤 C를 누르면 블락드에서 풀려나서
레디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는데 컨트롤 C를 왜 눌렀는지에 따라서 실행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입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안 주고 컨트롤 C를 눌렀으니까 컨트롤 C가 입력이 아니라 컨트롤 C는 정확히는 OS한테 해당하는 프로세스로 시그널을 보내라는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트롤 C를 누르면 이거는 유저 프로그램한테 주는 입력이 아니라 OS한테 주는 입력입니다. 그럼 이제 OS가 해당하는 프로세스로 시그널을 보내는데 시그널을 받고 얘는 입력을 포기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블락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부 시그널이 오면 블락도 된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인터럽터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언인터럽터블 상태는 내가 블락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락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언인터럽터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블락 상태를 두 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하냐면 똑같이 스캔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인터럽터블이 되고 어떤 때는 언인터럽터블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령마다 다른 거죠. 내가 블락이 되어 있는 이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터럽터블이고 어떤 시스템 콜을 실행을 하면 그때는 언인터럽터블 블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5장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5주차, 6주차, 7주차, 3주차에 걸쳐서 5장에서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이 수업은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1학년과 2학년 때 C, 고급 C,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를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운영체제의 개념들은 내가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내가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5장을 이렇게 책을 넘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드들을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다 보면 가끔씩 조건문과 반복문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 경우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문인데 while이나 for문을 사용해서 작성한 코드는 이해를 합니다. while을 써서 작성한 코드는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코드를 이렇게 보면 while문으로 작성된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마포라고 하는 구조체 설명을 하는데 구조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구조체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가끔씩은 큐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스택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도 당연히 있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 다 다시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5장에서 새로 나오는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나 세마포나 모니터 같은 새로운 개념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들이 포함된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5장은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1, 2학년 때 내가 문제를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음 수업 전까지 전부 복습을 해오도록 하세요. 특히 조건문, 반복문 헷갈리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